안녕하십니까.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SK증권의 하반기 전망인 니프티 15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아이디어나 아니면 뭐 와이즈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오늘은 그 내용들을 조금 요약해서 조금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핵심 그림들 중심으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핵심 아이디어를 여기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반기를 전망함에 있어서 그냥 뭐 정말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그런데 그 변수들은 정말 그 말 그대로 변수예요. 변수. 예상할 수 없는 변수. 그런데 상수가 있더라고요. 상수는 예상할 수 있는 확실한 것. 요거 하나를 먼저 정하자라는 게 저희 생각이었고,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뭐, 미국 대선도 있을 수 있고, 코로나가 확산될지 여부, 그리고 경기는 어떻게 될지, V자인지 U자인지, 뭐, L자인지, 뭐 등등등, 정말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상수가 하나 있더라고요. 상수가 바로 저희가 보기에는 통화량이라고 본 거죠. 통화량의 증가. 통화량의 증가는 상수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통화량의 증가를 키워드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 통화량이 증가하면 당연히 화폐 가치는 하락할 거다.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해지하기 위해서 숏 캐시를 해야 된다. 저는 이제 숏 캐시라고 하면 좀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숏 캐시 그래서 뭐 캐시가 부족하다는 뜻이야? 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잠깐만 부연 설명드리면 주식을 팔았을 때 우리가 숏 주식 그리고 롱 캐시라고 한다고 하면 캐시를 숏한다라는 얘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buy something 그러니까 뭔가를 사야 된다라는 겁니다. 뭔가를 사지 않으면 화폐 가치 하락으로부터 내 재산을 지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뭔가를 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를 막 무조건 뭔가를 사야 된다.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를 사야 되는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숏 캐시를 하려는 사람들, 숏 캐시를 해야 되는 돈, 그런 돈들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왜? 통화량이 증가하니까요. 그리고 통화량이 증가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심리를 건드는 거죠. 심리. 내 돈, 내 재산, 어떡하지? 화폐 가치가 진짜 하락하긴 하락할 것 같은데 내 재산 어떡하지? 이 심리를 건들면서 뭔가를 살려는 수요, 즉 숏 캐시 하려는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살만한 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자, 이 살만한 게 마땅치가 않다는 것도 조금 더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런 겁니다. 자, 이걸 이렇게 해서 볼까요? 자, 우리가 마이너스 유가 올해 경험했어요. 그죠? 마이너스 유가. 와,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 마이너스 유가가 일어난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이거였습니다. 저장 공간. 유가는 저희 한번 볼까요? 유가는 우리가 연초에 60불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얼마까지 빠졌냐면 30불까지 빠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우디랑 러시아랑 감산 합의를 안 한다. 그래서 빠졌죠. 그리고 30불까지 빠졌다가 또 빠졌어요. 왜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20불 때까지 빠졌습니다. 20불 때까지 빠졌다가 이때는 이제 수요의 문제였죠. 근데 이게 단기간에 마이너스 40불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뭐였냐면은 저장 공간이었어요. 저장 공간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유가 관련된 선물을 이제 가지고 있다면 나중에 만기가 됐을 때, 이걸 세틀 다운 하려면, 그러니까 없애려면 만기가 될 때 없어지는데 그 전에 뭔가를 해야 되냐면, 어, 원유를 갖다 줘야 돼요. 근데 저장 공간이 없어요. 저장할 곳이 없으니까 내가 그냥 아예 마이너스라도 이렇게 그냥 거래해서 없애버려 라는 수요가 생긴 거죠.
만약에 저장 공간이 충분하고 그런 일이 없었다면 마이너스 유가라는 게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핵심은 뭐냐면 유가가 마이너스를 갔던 이유가 뭐냐? 저장 공간이 없었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유가가 빵달러, 0달러가 가는 거는 그러니까 뭐 수요가 안 좋고 공급이 안 좋고 뭐 그러면은 0달러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선물 시장에서 마이너스까지 갔던 이유는 핵심은 저장 공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이너스 유가 말고 또 마이너스 뭐가 있었어요. 작년에 뭐 있었죠? 이거는 2020년에 있었고요. 2019년에 있었던 게 있습니다. 뭐였나요? 마이너스 금리. 금리였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마이너스 금리라는 것도 결국은 저장 공간 때문이었다고 라고 하려면 무슨 말이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돈이 돈이 넘쳐난다는 거죠. 넘쳐난다. 얼만큼? 저장 공간이 부족할 만큼. 그것을 상징한 거 아니냐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마이너스 유가가 얘기한 것도 저장 공간, 마이너스 금리가 이야기한 것도 저장 공간. 그러면 이 말의 함의는, 임플리케이션이 뭐냐? 인사이트는 돈이 넘쳐난다. 저장할 곳이 없다. 그래서 채권으로 돈이 엄청나게 쏠려가면서 당시에 우리가 봤던 거는 마이너스 금리로 거래되는 채권의 규모가 17조 달러까지 증가할 정도로 굉장히 돈이 저장 공간이 부족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런데 자 이제부터 또 이제 시작해 볼까요? 그런데 자 그 전에 이제 작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통화량의 증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이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에 나와 있는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게 이겁니다. 리저브 밸런스, 즉 연준의 리저브, 그러니까 연준이 가지고 있는 리저브, 연준으로 다시 준 돈, 이게 이제 규모가 이런 식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고, 실제로 연준의 자산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어제 이제 7.2 정도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7.2조 달러까지. 자, 여기서 이제 통화량이 얼마나 증가했느냐를 가지고 연준의 자산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 2008년 금융위기 때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여기는 1980년부터 나오는데 1900 저기 밑으로 가가지고 탁탁 해서 여기가 1914년에 연준이 처음 생겼을 때입니다. 연준이 처음 생긴 이후로 대략 한 94년의 시간 동안 늘어난 규모가 이게 얼마냐면은 이게 제가 표현을 해드릴게요. 0.9조 달러입니다. 0.9조 달러인데 자, 2008년 지나고 나서 이게 이제 2015년 뭐 이럴 때죠. 2015년, 19년 어쨌든 19년까지 늘어난 게 4조 달러. 제일 높았을 때가 4조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대략 한 3조 달러 늘었네요. 근데 이게 마지막에 이제 3.7에서 지금 7.2까지 늘어난 거니까 그냥 얼마나 늘은 건가요, 지금? 대충 봤을 때 3.5조 달러가 딱 늘었네요. 이 늘어난 시간은 대략 그냥 한 뭐 두세 달 정도 만에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94년 동안 1조, 그리고 뭐 한 10년 동안 3조, 근데 두세 달 동안 3.5조. 그러니까 이게 연준의 자산이 늘어난 속도를 이야기하는데 너무 빠르다라는 거고, 이게 늘어난 것과 또 다른 이슈로 자, 요게 이제 하늘색이 익스포넨셜입니다. 익스포넨셜 함수. 우리 요거 있잖아요. 요 대학교 때 배운 2의 x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나요? 요거 함수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0일 때 1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증가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증가하면은 너무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요거를 지수화해가지고 로그를 씌우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 식이 뭐냐면 요거예요. 하늘색. 근데 하늘색이랑 같이 움직이는 게 뭐냐면 요 남색이 뭐냐면 M2입니다. M2. 미국의 M2가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다가 익스포넨셜을 뚫어버렸다 이번에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증가하는 화폐량은 제가 이제 표현을 드리는 건 제가 이제 뭐 한 2주 동안 세미나를 다니면서 느꼈던 거를 좀 말씀드리면 화폐 가치 통화량 증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유동성의 힘이구나. 유동성의 힘이 대단하구나.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또 하나의 얘기는 근데 한 지난 10년 동안 계속 얘기했던데 또 유동성이 너희 전망의 핵심이냐? 이렇게 말씀은 안 하시지만 약간 그런 뉘앙스의 어떤 표정 뭐 이런 걸 볼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유동성이 통화량이 증가한다. 이 말은 틀린 거다. 이 말은 틀렸다. 증가한 게 아닙니다. 뭐냐면은 폭발한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속도가 달라요. 속도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장 잘 표현해 준 게 유동성 통화량이 증가한 게 아닙니다. 통화량은 지금 폭발한 겁니다. 완전 다른 내용입니다. 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자,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고? 그러면 인플레네. 인플레. 그래. 인플레 온다는 거지. 근데 저희의 질문은 아니에요. 인플레 안 오는데요? 라는 겁니다. 아, 이게 또 무슨 소리야?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면서 왜 인플레가 안 와? 다시 한번 얘기해봐. 이런 거죠. 인플레가 안 온다는 이유에서의 핵심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디플레이션 압력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압력은 돈의 화폐량의 증가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지만 디플레이션 압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인플레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좀 또 설명드려볼게요. 자, 이 마이너스 아웃풋 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한 번씩 말씀을 드렸던 거라서 요게 이제 잠재 성장률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잠재 성장률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요거는 실질 성장률이에요. 자, 빨 검정색 선은 이렇게 실제 이렇게 성장한 겁니다. 자,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요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근데 이게 지금 아웃풋 갭인데 이건 이제 경제 용어니까 저희가 조금 쉬운 표현으로 이제 홍춘익 박사님께서도 설명을 하시던데 자동차 현대차의 캐파로 제가 설명을 몇 번 드렸죠? 현대차 캐파. 자,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 또 여기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칠판을 활용해서 그 현대차 캐파가 700만 대입니다. 대략 약. 근데 2020년 올해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여기저기 문제가 생겨서 500만 대밖에 못 팔았어요. 그러면 남는 게 있잖아요. 남는 게 뭐냐면 이게 200만 대가 나왔습니다. 그죠? 이게 뭔가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게 캐파잖아요. 이게 판매량이고요. 요거는 재고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표에서 요게 잠재 성장률이고요. 요거는 실질 성장률이고요. 요거는 아웃풋 갭입니다. 네, 이게 아웃풋 갭이에요. 그러면 자, 이게 다시 한번 또 설명드려 볼게요. 2020년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2021년이 되니까 판매량이 야, 이게 진짜 경제가 회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판매량이 750만 대가 됐어요. 캐파가 700만 대잖아요. 그죠? 750만 대니까 더 팔았네. 그럼 500만 대가 더 팔렸네요. 그죠? 좋은 거네요. 그죠? 좋은 거네요. 근데 재고는 얼마나 남았나요? 재고는 150만 대. 자,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가 가격을 올릴 수 있느냐? 이게 핵심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보면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요 그림에서 보면 잠재 성장률이 실질 성장률보다 2021년은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가격을 올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전히 재고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정말 해소가 돼가지고 완전히 현대차가 아주 가볍게 내가 힘주지 않더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나요? 2022년에 2022년에 700만 대 캐파가 그대로 있는데 900만 대를 팔면 되죠. 900만 대는 팔면 재고가 완전히 소진되고 마이너스 50만 대까지 쇼티지가 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뭐 사람들이 뭐 해가지고 가격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재고의 문제, 즉 아웃풋 갭이 완전히 소멸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 면적이 다 채워질 정도로 요렇게 되면, 그죠? 요렇게 되면 이 재고가 없어질 만큼 생산이 되면서 물건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인플레이션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쉽지 않은 거죠. 네. 그 얘기를 이제 작년 말에 버냉키 형님이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거 보세요. 이게 언젠가요? 이게 코로나가 생긴 이후로 더 심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건 가격 상승이 실제로 일어나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 이제 한번 레이달료 형님이 그렸던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디플레이션 압력이 있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는데 디플레이션 압력은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웃풋 갭이 재고가 많이 남아요. 200만 대 재고 남아요. 그래서 현대차가 공장을 안 되겠다. 캐파를 줄이려고 했어요. 캐파를 줄여요. 그러면 캐파를 줄이면 레이오프가 일어납니다. 그죠? 해고가 일어나요. 그러면 임금이 줄어요. 양극화가 생깁니다. 그러면 양극화가 생기면서 임금이 주니까 소비도 줄죠. 그리고 양극화가 되면서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도 줄입니다. 그럼 이것도 또 디플레이션 압력이네요. 디플레이션 압력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경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이 디플레이션 압력은 요거 설명을 다 하기도 못막죠. 뭐 AI도 제가 말씀드렸었고 유가도 말씀드렸었고 등등등등등등등 그 디플레이션 압력은 설명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압력은 딱 하나 있어요. 통화량의 증가. 이게 외로운 싸움이라는 거죠. 물론 일부 코비드 때문에 생산이 잘 안 되는 이슈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근데 이 생산이 잘 안 되는 이슈는 요거는 구조적이라기보다는 일시적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선별적으로 국지적인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데는 설명이 되지만 경제 전반에 걸친 인플레이션이 올 거다라는 데에는 논리로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기에는 경제 전반적인 상황에서의 인플레이션의 압력은 통화량 증가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지금 2008년에 이 정도 그림이었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20년에는 이게 더 크다라는 거죠. 더 크다. 디플레이션 압력도 크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커서 이게 만만치가 않다. 균형 잡기가. 그리고 혹여나 잘못되면은 뭐 인플레가 올 수도 있고 너무 돈을 많이 풀면 디플레가의 나락에서 빠질 수도 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돈을 많이 풀어서라도 이 디플레이의 그런 그 엄청나게 큰 디플레이 압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가 있을 거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물건 가격 상승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의 핵심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 화폐 가치 하락은 그러면 인플레는 아니면 뭐냐? 자, 자산 가격 상승으로 설명이 된다라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 이걸로 이제 뉴욕 연준에서 얘기하는 UIG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UIG는 두 가지가 있어요. Price Only 그리고 두 번째는 Full Data UIG가 있습니다. 개념상으로만 알아주시면 Price Only는 CPI의 개념하고 같아요. 그래서 물건 가격을 트래킹하는 겁니다. 물건 가격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이런 걸 트래킹하는 거고요. Full Data는 이 Price Only에다가 플러스 금융자산의 가격 상승을 더한 겁니다. 상승분을 금융자산의 일부 더한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간단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요게 A고 요게 B면요. B에서 A를 빼면 요게 뭐냐면은 금융자산 요 부분만 따로 빼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려본 게 요겁니다.
요 빨간색 선이 Financial Variables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안영진 이코노미스트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 따라가 보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이렇게 내려갈 때, 왜 내려가냐? 내려가는 거는 경기가 안 좋아서 물건 가격이 빠지는 것보다 금융자산의 가격이 더 빠질 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요. 근데 올라갈 때는 왜 올라가냐? 금융자산이 더 빨리 올라가는. 경기가 좋아져서 금융자산이 그러니까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것보다 금융자산이 더 빨리 올라가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딱 요 부분만 좀 말씀드릴게요. 2016년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때도 유가가 20불까지 25불까지 빠졌었어요. 그리고 나서 연준이 생각보다 더 금리를 많이 올릴 줄 알았는데 금리를 안 올리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나오면서 금융자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물건 가격이 상승이라는 인플레이션 없는 구간에서 그러니까 금융자산의 가격이 올라갔던 거죠. 이때도 사실은 화폐 가치가 하락한 거를 물건 가격보다는 금융자산이 반영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도 그럼 어떻게 될 것 같니? 자,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자료가 업데이트가 돼서 계산해 보면은 대략 한 요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때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이때 이런 흐름이. 즉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죠? 여기서 자, 화폐 가치는 하락하는데 인플레이션은 없다. 디플레이션 압력이 너무 커서. 그래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를 뭐가 반영할 거냐? 금융자산 상승이 반영할 거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그러니까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롱, 뉴, 숏, 올드 이렇게 했었는데 숏 올드는 우리가 뺐다라고 제가 이제 한 2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서요라고 말씀드리고 올드를 숏하는 것도 너무 많이 이제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드 숏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대신에 캐시를 하시자. 올드를 숏하지 마시고 캐시를 숏하시자. 즉 주식의 비중을 기회가 될 때마다 좀 늘리시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포지션을 구현하기에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좀 힘든 구간이신 것 같고 또 여러 가지로 또 막 그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식을 여전히 기회가 될 때마다 좀 늘리시자. 여전히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올드가 사야 되냐? 롱 올드를 하려면 올드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좋아진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고 밸류에이션이 확장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이선은 숏 올드를 빼면서 트레이딩을 통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을 거다라는 거지 이거를 이제 롱 올드를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보는 이유를 이 그림으로 저희는 설명드리고 있는데 이겁니다. 세계의 교역량이 증가하는 트렌드를 보시면요. 자, 2008년 이전에는 이런 속도로 증가하다가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런 속도로 증가하는 거죠. 점점 더 속도가 느려지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는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역량이 증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나라 올드 기업들에게는 정말 안 좋은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인 거죠. 자, 우리가 LNG 관련해서 뭐 수주가 발표가 되고 하면서 조선주가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LNG는 좋다. 저도 LNG는 너무 좋아합니다. 옛날부터 정말 좋아했었는데 LNG는 좋지만 일반 상선은 어떻게 할 거냐. 물동량에 대한 전망치가 이런 상황에서 상선의 발주가 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뭐 더 안 좋지는 않지만 이게 더 구조적으로 좋아지기도 어려운 이게 참 어려운 그런 일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안영진 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간재 교육 비중이 떨어져요. 이렇게 계속. 예. 이게 사실 또 안 좋은 겁니다. 많은 기업들이 뭐 예를 들어 이제 중국의 기업들이 페트를 만드는 회사들이 페트의 원재료인 PTA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 기업들이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PTA 원재료인 PX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PX를 만들어서 PTA를 만들고 PTA를 만들어서 페트를 만드는데 이거를 전에는 페트만 이제 중국의 이제 뭐 H기업이 요것만 만들다가 갑자기 이것도 만들어요.
이거를 원래 우리나라에서 사갔었는데 이것도 만들어요. 그러다가 또 이것도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수직 계열화가 일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중간재의 교육 비중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 올드 기업한테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 자, 그러면 이게 트렌디하게 계속 구조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은 조금 어렵지 않겠냐라는 의미에서 롱 올드를 하기는 조금 어렵다. 시크리컬주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도 이제 숏은 이제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좀 주도주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뭘 사야 되느냐? How to hedge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코로나가 바꾼 것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속도입니다. 첫 번째,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우리가 뭐 언택트라고들 하시는데 저는 코로나가 바꾼 것들이 이 기업들에 대한 시가총액 비중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고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캐나다의 쇼피파이 그죠? 이런 회사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5%였다 10%까지 늘어나는 거 보여드렸고 UK의 온라인 판매 비중도 10%까지 10에서 20%까지 늘어났는데 10년 걸리던 게 20에서 30까지 올라가는 데는 뭐 두세 달밖에 안 걸렸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코로나가 바꾼 거는 속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거는 정책에 대한 거부감을 없앴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연준에 이제 2008년에 그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연준의 자산이 1조 달러에서 2조 달러까지 늘어난 동안 QE1을 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을 그냥 함부로 그냥 맘대로 찍어내 버리면 이게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괜찮냐는 얘기가 많았던 거죠. QE를 하게 되면 자, 금융기관의 수익성도 약화되고 시장 기능도 저하되고 출구 전략도 안 되고 독립성도 저하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결정적인 QE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사람들이 이걸 욕했던 이유는 뭐냐면 뭐로 해야 되지? 다 도와줘 버리면은 시티가 은행이 잘못해가지고 그런 거 은행 다 살려줘 버리면은 나중에 그 뭐 왜 그냥 뭐 대마불사라고 다 살려주면 우리는 뭐냐 막 이렇게 하고 또 양극화죠. 그지? 그리고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한 후유증. 후유증 이런 것들 때문에 야 이거 늘리는 거에 대해서 정말 거부감이 많았고 정말 욕도 많이 했고 시위도 많이 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20년에 자산 가격 그러니까 뭐 연준의 자산이 뭐 4조에서 7조까지 늘어난 동안 욕을 하는 사람이 있나요? 비판을 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거는 사실 이때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가 퍼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뭐가 바꿨나요? 코로나가 바꾼 겁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금통위에서도 양적 완화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양적 완화 합니까? 우리나라도 기축통화 아닌데 가능합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질문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코로나가 바꾼 것 같습니다. 정책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없어졌어요. 게다가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는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는 정책에 대해서도 확정적으로 얘기는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러나 이 논의도 굉장히 질문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운용 목표를 장단기 금리를 설정하는 그런데 이건 지금 이미 호주 중앙은행에서도 하고 있어요. 일본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 정책의 문제는 뭐냐면 시장 기능이 저하됩니다. 출구 전략이 어려워요. 이건 한 번 하면 되돌리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QE 한 번 하고 나서 한번 QE 속도를 줄일게요. 테이퍼링 할게요라고 그 버냉키가 2013년인가요? 그때 말했을 때 정말 난리가 났었거든요. 테이퍼링 쇼크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출구 전략이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코로나가 정책 거부감을 없애버렸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전망을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부작용은 어떻게 하려고 지금 숏캐시 그렇게 세게 얘기하면 어떡하냐? 저희도 부작용에 대해서 모르는 바 아니고 걱정이 됩니다. 나중에 그런데 이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해야 될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 투자하고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더 중요한데 이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해야 될 시기는 저희가 보기에는 적어도 2020년 하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때는 이걸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걸 걱정하게 됐을 때 생기는 기회비용이 너무 클 것 같아요. 그럼 언제 걱정해야 되냐? 자산이 다 늘어날 때까지. 어, BOJ, BOK, BOE, 그리고 BOC, 그리고 PBOC, 그리고 ECB, 그리고 FRB까지. 모든 중앙은행에서 할 때까지 해야 되겠다. 코로나 더 안 잡히고 이러는데 돈 더 풀어야지 어떻게. 어쩔 수 없잖아. 이 얘기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 될 때까지. 저희는 이 걱정은 조금 하셨을 때 하시는 건 물론 필요하고 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걱정해야 될 일이 분명하지만 이걸 걱정하셨을 때 생길 수 있는 기회비용이 좀 클 것 같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만약에 금리가 올라오지 않았다면 일드 커브에 대한 얘기도 그렇게 심각하게 논의되지 않을 텐데 아마 이번에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일드 커브 관심이 정말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니프티 15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를 할 텐데 오늘 좀 충분히 좀 쉽게 설명드리고 길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작과 끝을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다. 니프티 50는 이런 종목들이에요. 코카콜라, 제너럴 일렉트릭, J&J, 맥도날드, 파이자, 필립 모리스, P&G, 3M, 월트 디즈니, 제록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왜 알고 있는 기업이냐면 니프티 50 중에서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있는 기업들만 뽑아서 그런 겁니다. 절대 수익률 한번 볼까요? 130%, 140%, 240%. 와, 진짜 많이 올랐네요. 그죠? 절대 수익률 이때 저점부터 이때 고점까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때 올랐을 때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 얘네들의 PER이 뭐 40배에서 50배까지 올랐습니다. 당시의 시장 PER이 20배였거든요. 20배. 그러니까 뭐 밸류에이션이 확장되면서 오른 겁니다. 리레이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니프티 50의 그 포인트는 뭐냐면은 자, 주가가 왜 올랐냐 얘네들이 왜 올랐냐? 리레이팅입니다. 어, 어닝이 좋아져서 실적이 좋아져서 아닙니다. 밸류에이션이 확장되면서 올라간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밸류에이션이 확장될 만한 애들을 사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사이클의 상승장에서 여러분이 이제 그러니까 주가가 저희가 생각할 때 이제 사야 되는 바이 해야 되는 롱 해야 되는 것들은 밸류에이션 확장이 쉬운 종목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성장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기차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뭔가요? 성장주하고 그리고 똘똘한 내수주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혹은 배당주가 되겠죠. 배당주를 포함한 똘똘한 내수주에 대해서는 리레이팅이 가능하다. 즉 코카콜라나 맥도날드처럼 확실성이 높은 내수주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더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똘똘한 내수주를 찾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성장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주에 대한 밸류에이션도 강하게 줄 수 있는 환경이 됐었다라는 겁니다. 그 배경이 되는 건 매크로 배경은 당연히 저금리겠죠. 저유가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끝을 보면 또 하나 또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물론 시작은 정말 창대하고 좋았지만 절대 수익률 보시면 코카콜라 56%, G 59%, J&J, 맥도날드 63%. 네, 보시죠. 월트 디즈니 76%. 엄청나게 많이 빠졌고 얘네들의 밸류에이션 회복되는 데까지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시작을 얘기하는 거냐, 끝을 얘기하는 거냐 두 가지. 시작을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끝이 나려면 어떤 트리거가 있었는지. 이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의 전망이 틀릴 수 있는 리스크 어떤 건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니프티 50가 주는 교훈 두 가지. 첫 번째, 그때 당시에 매크로 환경을 보시죠. 매크로 환경을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니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3년까지 요 구간인데요. 요 구간에 보시면 특징이 뭐냐면 인플레이션율이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유가는 3불이었습니다. 3불. 그래서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 타이밍이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4차 중동 전쟁이었는데 이때 이렇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율을 한번 볼까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면 12%까지 올라가네요. 좀 빠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서 14%까지 올라갑니다. 유가는 이때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계속 안 빠지고 더 올라가서 40불까지 올라갑니다.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생겼고 이 인플레이션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기업들의 처참한 최후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오면 유가발 인플레이션이 오면 우리의 전망이 틀린다. 그런데 지금 요즘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생기고 유가도 오르고 있고 금리도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이용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 흐름에 따라가야 될까요? 동참해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는 요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건 제 추천이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이 경제 전반으로 오지 않을 여러 가지 디플레이셔너리한 환경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동참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끝나는 거는 이렇게 끝났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4차 중동 전쟁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진짜 유가가 상승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이건 미국에서 오일의 생산량인데요. EIA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1970년대입니다. 197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계속 늘다가 줄어든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언제까지 줄어드냐면 이거기가 2011년이에요. 2011년부터 이렇게 증가한 거는 셰일 기업 때문이고요. 그 전에는 계속 감소했어요. 생산은 감소했습니다. 공급은 감소했어요. 그런데 소비는 어땠냐면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증가했는데 여기는 감소한 거죠. 수요는 증가했는데 트렌디하게 증가했고 공급은 감소했는데 트렌디하게 감소했습니다. 이거 합하면 뭐죠? 당연히 유가 상승이겠죠.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오히려 반대의 경우입니다. 공급은 늘어날 것 같은데 수요는 감소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유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오펙에서 감산을 열심히 할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유가가 만약에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저희의 전망이 틀립니다. 예, 저희의 전망이 틀리고 더 갈 수도 있어요. 뭐 인플레이셔너리한 환경이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콜은 유가는 더 못 갑니다. 라는 콜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드 기업들이 주도주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미 주가가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올랐고 금리도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거꾸로 역이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금리 상승할 거냐? 금리 상승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지난주에 고용지표 너무 잘 나왔잖아요. 고용지표가 너무 잘 나오면서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며칠 사이에 많이 올랐고 그런데 저희는 이 얘기가 나오면서 못 오를 것 같아요. 금리는. 왜냐하면 일드캡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자, 금리에 대해서도 멀티 레이어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금리는 이런 함수예요. 금리는 뭐의 함수냐면은 성장의 함수입니다. 성장이 나올수록 금리가 좋아져요. 왜냐하면 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니까.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있을수록 금리가 높아져요. 그리고 리스크가 클수록 금리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크레딧에 관련된 얘기고 이건 인플레이션, 이거는 성장인데 성장은 뭐 없겠죠, 당연히. 이거는 제가 물론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는 이것도 성장이냐? 성장일 수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디플레이션 갭은 면적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장은 안 돼요. 근데 인플레이션은 뭐 있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희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별적 국지적 인플레이션은 있을 수 있지만 경제 전반의 인플레이션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고 리스크는 있죠. 리스크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남아 있지만 금리를 상승시키려는 그런 리스크로는 작용되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면 금리는 기본적으로 오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다가 만약에 혹시 오르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드 캡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러니까 연준에서 금리를 그냥 눌러버릴게라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글쎄요, 금리가 올라갈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 정책을 쓰든 안 쓰든 이 정책을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만 주더라도 사람들이 이거를 여기 가격에서 채권을 안 팔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해진 수준 금리 이상으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고 일드캡은 정말 쓰려면은 그 전쟁 당시에 1945년 이때쯤 많이 썼었거든요. 미국에서 실제로 썼었거든요. 그래서 전쟁 당시와 같은 정도의 수준의 통화량이 또 증가할 겁니다. 또 엄청나게. 이게 결국은
그래서 돌고 돌아 통화량인데 통화량은 또 증가할 겁니다. 네. 그런데 경제는 인플레는 없고요. 그러면 가치 상승은 주가 상승은 더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의 결론 니프티 15 15개 종목을 저희가 선정한 기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주를 저희가 좋아하고 저희 에피소드는 LG화학 첨보 있지만 여기 사실 SDI, 삼성 SDI도 있을 수 있고 에코프로 BM도 있을 수 있었는데 뭐 사정상 좀 못 들어갔고요. 대신에 LG화학 첨보 둘 다 경쟁력 있고 좋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형자산 두 번째 무형자산 저희가 이제 뉴라고 할 수 있는 애들이죠. 뉴 네이버, 카카오, NC, 더존 그리고 실트로 헬스케어, 유한양행 이거는 제약주고요. 음, 근데 롱 뉴라고 했으니까 이것만 사라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요거 두 개가 이제 뉴에 가까운 회사라면은 이번에는 저희가 배당 실내라고 해가지고 통신주도 넣었고요. 사실 음식료라든지 아니면은 내수주에 대해서도 좀 넣고 싶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뭐 커버리지가 없다 보니까 이게 좀 빠진 상황이고요. 소비 패턴의 변화에 수혜를 보줄 수 있는 회사들도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랜드 가치 인정받을 수 있는 LG생활공명도 좋을 것 같고요. GS 리테일도 마찬가지고요. 글로벌 경쟁력 있는 회사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반기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SK증권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뷰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기업들 중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리고 아마존, 애플과 같은 대형 IT주에 대해서는 선호도도 가지고 있지만 3M과 같은 62년 동안 연속으로 배당을 올렸던 회사들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져 있다면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 드리고 MSCI처럼 무형자산 즉 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물장사처럼 돈 버는 회사들 이런 회사들도 긍정적이다. 테슬라, 엔비디아 뭐 이런 회사들도 넣습니다. 스퀘어도 그렇고 디즈니도 그렇고요. ETF는 우리가 캐피탈 스트렝스 ETF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롱 온라인 숏 스토어라는 그 ETF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골드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도 자세히 다루는데 이 얘기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또 저희 담당하셨던 그 친구들하고 또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니프티 15을 가지고 저희가 세미나를 다니면서 많은 투자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았어요. 이 질문을 가지고 니프티 15 세컨 자료를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을 바탕으로 그 대답을 후기를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할 생각이고요. 그 자료를 가지고도 또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은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 끝까지 들으실 분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좋은 투자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